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충을 박준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금융시장이 다시 전체적으로 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조정을 받고 또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리스크 오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둘러싸고 거의 일희일비 하다시피 또 좋은 재료,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 또 상당히 우려감이 높아지는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상당히 혼조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최근의 금융시장 흐름을 잘 살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또 이벤트,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주간전망소 시간에서는 한 주간의 금융시장 살펴보고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좀 더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적으로 주가, 금리 모두 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한 주 동안 놓고 보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거의 번갈아 나오다시피 했는데, 결정적으로 주 후반에 나왔던 뉴스가 상당히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다시 높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난주 후반에 백악관에서 이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가 돌았는데요. 가능한 얘기이긴 할 것 같아요. 지금 10월 10일 날 미국과 중국의 이 고위급 협상이 워싱턴에서 지금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트럼프는 협상에 앞서서 이른바 충격과 공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상대방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중국에 대한 지금 협상도 보면 항상 협상 날짜를 정해놓고 마치 이때가 이제 데드라인인 것처럼 이때까지 뭔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이겠죠. 미국에게 유리한 결정에 동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해 왔었는데, 요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인데,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중국도 이왕이면 뭔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유인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게,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불거진 게, 지금 미국 하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그런 통화에서 현재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인 전 부통령인 조 바이든에 대해서 아들과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해 달라. 그러면 이제 원하는 원조 이런 걸 해주겠다. 이런 약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실체가 어떤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을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법을 위반하는 거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긴 했는데 여전히 어떤 논란은 가라앉고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년도 대선 앞두고 이 민주당은 아마도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이 트럼프의 어떤 표를 깎아내리려고 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년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거냐, 혹시나 재선에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굳이 무리하게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미국이 조기에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진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방향이 아니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잡한 정치 공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10월 10일 날 이 미중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 중국을 압박하는 뭐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겠고 뭐 그 중에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 전면 금지 검토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중국이 이것들을 얼마만큼이나 상당히 뭐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지 어쩌면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시간 끌기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0월 10일 날 고위급 협상 진행되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양측에서 치열한 어떤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갈등들이 좀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히려 조금 더 센티멘트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뭐 코스피가 2100선까지 한 방에 올라와서 기분이 좋았다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 지금 지난주 다시 크게 조정받았는데 뭐 코스닥에서 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주를 이루는데 뭐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계속해서 이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들을 많이 깎아내린 것들이 최근 국내 증시도 뭐 코스피는 한 2%, 코스닥은 한 3% 이상의 하락세를 견인하게 된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은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이제 그 반대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금리 국내적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다시 지금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때 1.9%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1.6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좁혀지고 있어서 뭐 제가 지난주였나요? 뭐 금리가 글로벌리 크게 올라갔는데 이게 추세를 이루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금이 다시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10월 달에 그 국채 발행 규모가 9월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부분도 좀 작용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외환시장에서는 역시 안전선호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달러 보면 지금 뭐 99점, 그러니까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게 지금 일봉이라 그러는데 주봉을 봐도 지금 거의 2017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이 좀 와 있어요. 최근에 달러화 강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반대급부로 달러 위안 환율은 지금 다시 7.05까지 떨어졌다가 7.12까지 올라왔고 달러 원 환율도 지금 1199.9원 거의 1200원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지금 하반 경기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1180원하고 1220원 뭐 요 정도가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한번 확인하고 내려왔고 다시 박스권 하단 1180원 확인하고 지금 올라간 양상이라 지금은 1200원 딱 가운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아래쪽이 조금 더 하단의 지지력이 좀 세지 않나. 특히나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이게 조기에 완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아래쪽이 높아지는 뭐 이런 형태가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한때 이제 이슈가 됐던 유가는 뭐 잠깐 60불 넘어간 건 이후로 다시 또 50불 중반대로 왔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뭐 유가가 여기서 의미 있게 상승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그 정치적 불확실성 뭐 여전하고요. 지난주에 사실 조금 가격 변수 중에 이제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인데 한때 1600만 원 정도 최근에 올해 6월 달에 이제 올랐던 것들이 지금 997만 원까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이 내려지면서 이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실망세로 작용을 했고요. 뭐 일단은 심리가 상당히 좀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들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완전히 신뢰를 잃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도 최근에 크게 조정받았지만 이게 계속해서 하락할 그런 성격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히 살펴드렸고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월말 월초를 맞이해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재료가 상당히 많아서 조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의 순서대로 좀 말씀드려보면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아침에 보면 아마 8시에 8월 이 광고업 생산 국내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들 별로 안 좋죠. 지금 이주열 총재가 주말 동안 언론에 얘기한 부분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지금 2.2% 예상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조금 하방 위험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표들 부진한 부분들을 조금 미리 얘기를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점심때 전에 정도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중국의 PMI 제조 관리자 지표라고 하죠. Purchasing Manager Index 이럴 거예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발표하는 기관이 하나는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하나는 차이신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지표의 차이는 국가통계 PMI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정부 국영기업? 약간 공기업? 이런 위주로 서베이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는 약간 중소기업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대체로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이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이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표하고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하고 어떤 거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예, 질문입니다. 예, 이게 꼭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좀 더 정확한 측면에서는 차이신 PMI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공공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보다는 그런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일련의 사업 스케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들 위주로 서베이 조사하는 차이신 PMI는 말 그대로 현재의 경제 상황들을 아주 가감없이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지표 중에 조금 더 국가통계국보다는 차이신 PMI를 약간 더 중요하게 본다. 이 정도 한번 힌트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조사 서베이 결과를 보니까 전달이 한 50.4, 지금 50이 기준치인데 요번 달은 그보다 조금 낮을 것 같대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 경제 지표들이 지금 예상 대비 조금 하회하는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준치 50을 하회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월요일날 여러분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넘어오면 일단 국내에서는 수출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요. 지금 먼저 수출 얘기를 하면 수출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8월까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는데 지금 뭐 지난 9월 이번 9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지금 뭐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그 상승률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제 과연 두 자릿수대를 계속 보여주느냐 아니면 이제 그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느냐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뭐 크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9월달 수출 증가율도 뭐 거의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좀 보였을 것 같아서 뭐 국내 경제에 대한 부담감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수출이 안 좋은 지 꽤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물가 쪽이 좀 더 관심이 가져질 텐데 지난 8월 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 0.04%여서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디플레에 대한 논쟁이 아마 촉발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역시 뭐 디플레는 아니다 뭐 이런 그 반론도 있고요. 저도 뭐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이 그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들은 경제가 위기 상태여서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면 자본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급등하여 오히려 수입물가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경기가 안 좋다. 오죽했으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정도로 한때 마이너스를 보일 정도로 안 좋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주열 총재가 또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가면 다시 1%대로 올라올 거다. 최근에 물가 마이너스는 작년에 뭐 농산물 가격이 워낙 급등했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로 지금 물가가 낮게 보이는 착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진실성 있게 얘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물가가 지금 보여주는 거다. 비록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물가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번 9월 물가는 이제 지난번에는 어쨌든 수치상에서는 마이너스 0.04이다 보니까 반올림에서 그냥 0%로 수치가 나오는데 아예 이번에는 대놓고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지금 예측치는 마이너스 0.3%인데 뭐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0.8%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0.5% 마이너스 0.5% 전후 정도의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공식 집계 숫자상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이 나오니까 역시 또 언론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다루겠죠. 자, 그리고 사실 화요일 날에 우리 지표 뭐 또 BSI나 CSI 나오는데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RBA 호주 통화정책 회의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호주는 기준금리를 이미 여러 차례 내려와가지고 현재 최근에만 언제였나요? 올해 정확하게 월수가 제가 지금 작년이란다. 올해 6월 달에 기준금리 1.25로 낮추고 바로 7월에 연이어서 또 1%로 낮춰서 두 번 연속 금리 낮춘 다음에 지금 8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지금 8월, 9월 동결했는데 10월 달에 보니까 지금 예측치가 0.75%로 다시 25bp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이 조금 높아요. 사실 이제 호주는 뭐 제가 전망을 따로 아주 깊게 하진 않아서 실제로 기준금리 0.75로 갈지 아니면 뭐 소수기 나올지는 아직 저는 뭐 딱히 제가 깊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일단 컨센서스가 0.75란 얘기는 꼭 이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 내지는 연내에는 호주가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RBA 총재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다라고 또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의 금리 인하는 이번 주일지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시간의 문제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호주가 이제 기준금리 1%라는 의미 있는 선을 깨고 0.75까지 내려가면 사실 호주의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레벨에서 조금 비슷하게 움직였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저항감이 덜 할 수 있죠. 실제로 뭐 최근에 이주열 총재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뭐 사전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가 원래 10월 17일 날 있었는데 10월 16일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도 통화정책 결정을 할 텐데, 호주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 쪽 금리 인하에도 상당 부분 뭔가 가능성을 높이는 뭐 이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요일 날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목요일은 우리나라 이제 개천절 휴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또 중요한 게 있죠. 일단은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는 계속되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들을 이제 먼저 반영했는데, 과연 이 3분기 실적이 좀 받쳐줄지 이 부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는 역시 미국의 9월 고용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약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보여요. 미국 경제에서 지금 긍정적인 면은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투자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소비의 원천은 결국은 소득이고, 또 소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근로소득이겠죠. 즉 고용시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 수가, 한번 차트를 보시면 느낌이 조금 이렇게 고용자 수가 좀 줄어드는 형태로 좀 보이지 않나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지금 보시면 한때는 뭐 20만 건 내외였던 것들이 지금은 한 10에서 15만 건 정도 레벨로 지금 한 단계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요번 9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 컨센서스는 14만 5천 건 정도에서 지난달보다는 소폭 높은 편인데, 뭐 이 정도 선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만 건 내외로 나오거나 뭐 한 자리 숫자에 나오게 되면 조금 부담감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비농업 일자리 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저도 안 돼요. 이거 워낙 변동성도 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훅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이거 뭐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 전문가들 컨센서스 내놓는 거 보면 12개월 그 평균치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12개월 평균치 자체가 한 14만 건, 15만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수치가 제가 봤을 때 나온 것 같고, 만약에 평균치를 밑돌게 된다고 한다면 비농업 일자리 수의 흐름 자체도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자리 수와 함께 봐야 될 게 결국은 이제 임금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고용 지표가 이제 후행하는 지표인데, 이제 제일 안 좋은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일자리 증가수는 감소하는데 임금 상승률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자체가 올라와서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는 경기 사이클상 가장 마지막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후행 지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최근에 좀 약간 그렇거든요. 아까 비농업 일자리 수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반면에 이제 임금 상승률은 지금 약간 꼿꼿이 좀 올라오는 형태예요. 지금 요번도 컨센서스가 3.2%인데 지금 뭐 임금 상승률 3% 전후 정도면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을 하는 건데,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근로소득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근로자 그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 P하고 Q의 싸움이겠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P 자체, 즉 임금 P는 단가는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고용 자수 Q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뭐 똔똔이죠.
그리고 오히려 Q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꺾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강화될지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 컨센서스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컨센서스를 임금 상승률은 상회를 하고 비농업 일자리 수는 하회를 하게 된다면 요거는 상당히 저는 향후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이 경기 침체가 목전에 와가고 있는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신호일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이벤트까지 살펴봤고요. 뭐 이러한 경제지표에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관련된 소식들일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10일 날 미중 고위급 협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양국의 치열한 눈치 싸움 또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뭐 벼랑 끝 전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다음 한 주가 그렇게 편안한 시장은 될 것 같진 않아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딱 타결되는 그 순간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건승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아침을 박종현이었습니다. 안녕.